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만 잘 봐도 증시가 매번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오르는 척 하다 내려가고 오르는 척 하다 내려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좌를 살살살 녹이고 있는데요. 비단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저의 계좌도 조금씩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월과 8월 달에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계좌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7월 달에는 반등장이 나와서 수익률이 꽤 괜찮은 편이었지만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과 함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은 완전히 하락장이었죠. 그럼 당연히 저의 계좌도 꽤 많이 녹았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가 계좌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블랙 이놈 자신있게 매매하더니 9월 달에는 진짜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께 계좌를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빡세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어지간하면 계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9월 27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도 꽤 좋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FOMC에서 나와서 주택 가격을 대놓고 잡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판매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꽤 크게 오르던 증시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는 더더욱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더 무서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금리 인상의 결과물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던지세요. 버텨봤자 2023년까지임.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오는군요. 미국이 2020년까지 20년간 뿌린 돈이랑 코로나로부터 2년간 뿌린 돈을 비교해보면 최근에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어떤 분께서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과한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검은색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과거 1980년대 폴 볼커 시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5%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9%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피크를 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 피크치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란색 미국의 기준금리와 검은색 미국의 GDP 총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과거 1980년과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GDP는 5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그때와 비교해서도 GDP가 50% 이상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경기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의 긴축을 연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금융 안정입니다.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연준은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의 긴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1980년대만큼의 긴축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은 위기 때마다 긴축을 멈추거나 돈을 풀어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란 부실한 회사채의 금리에서 안정적인 미국의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 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회사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20% 이상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은 5%가 넘어가는 기준금리를 0%로 내리고 양적 완화를 도입하면서 스프레드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자 이때의 연준은 멈춰왔었던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재가동하면서 스프레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달 연준에서는 제로 금리를 멈추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 번째 금리 인상은 1년 후인 2016년 12월 달에 단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긴축의 속도 조절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자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종료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연준은 제로 금리를 채택했고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스프레드를 5% 아래로 끄집어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발작이 있을 때마다 긴축을 멈추거나 돈을 풀어주면서 시장을 진정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풀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1980년 폴 볼커 시대에 15%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록한 이후 그 다음 4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처럼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과거 40년간 디플레이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를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을 적극적으로 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좀비 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나온 영업이익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좀비 기업은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10%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2021년도에는 16%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16%가 아니라 아마도 20%가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비 기업은 어차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대기업만 무사하면 경제는 멀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좀비 기업 비중이 16%까지 늘어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고요. 이쯤 되면 여러 개의 좀비 기업이 파산하면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좀비 기업 수는 미국이 606개, 유럽연합이 661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지역은 금융시장이 발달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유럽이 제로 금리를 기반으로 돈을 팍팍 뿌려주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냥 싼 이자를 받아 쓰면서 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기준금리 때문에 좀비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부도 위험이 높은 회사채 평균 금리와 미 국채 금리 차이는 26일 기준으로 약 5.8%로 작년 말 이후 2%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가 1년 동안 2%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저신용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2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다고 합니다.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달러와 함께 스프레드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중이죠. 아마도 연준은 스프레드가 폭등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진 이유든 아니면 그 전이든 스프레드가 의미 있게 확대가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스프레드가 몇 %가 나와야 연준에서 나서느냐 이것은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이러한 하락장이 끝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나왔을 때, 즉 경기에 잡음이 생겼을 때 물가 레벨이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파월은 최근 연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의 물가 지수를 넘어설 때 그때까지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 레벨이 빨리 떨어진다면 연준에서는 긴축을 빠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경기 잡음이 생겼을 때 PC 물가 지수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즉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면 연준은 다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뿌릴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PCE 물가 지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다면 경기 잡음이 생겼을 때 단순히 금리 인상 중단만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겠죠. 하지만 높아진 물가가 한 번에 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 증시가 더더욱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 경기 잡음이 생겼을 때 여전히 물가 레벨대가 높은 경우에는 연준은 돈을 쉽사리 풀지 못하면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 경제 위기 때처럼 돈을 적극적으로 풀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을 중단하는 정책은 충분히 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은 높은 물가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추후 완만한 반등을 펼쳐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당장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거라 봅니다. 혹시 증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 사면 뒤처지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버텨야겠지만 초매하실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좌를 공개해 드렸던 대로 적당한 규모로 수익 매매만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도 아주 조금씩 장기 투자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당장 큰 돈을 투입하진 않을 겁니다. 연준의 정책을 살펴가면서 아주 천천히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현금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현금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